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할 여인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기 소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인문사회의학교실 의사학과 소속이 꽤 깁니다. 의학사와 주로 의철학을 같이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저기 있는 것처럼 조르주 깡길렘의 의철학이라는 제목으로 깡길렘이 쓴 두 권의 책, 생명에 대한 인식과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 이 두 권을 중심으로 의철학이라는, 깡길렘의 의철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또 의철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학문인가, 그런 거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의철학이 어떤 학문인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생기론의 문제인데요. 오늘 이제 그 말씀드릴 두 책 중에 하나인 생명에 대한 인식이 주로 이제 생명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그것이 이제 결국 이제 생기론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서는 정상과 병리,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생기론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의학의 문제로 이제 넘어가서 그것에 대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의철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철학의 여러 가지 이제 분야들이 있죠. 근데 과학 철학이라는 말은 많이 하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의철학이라는 말은 비교적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과학 철학이라는 게 생겨난 거는 한 19세기 정도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의철학이라는 영역 자체는 히포크라테스 시대 이후부터 의학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그 고찰이랄까, 이제 그런 탐구는 그때부터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이제 오랜 그런 이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철학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덜 이렇게 발달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이 과학 철학이라는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이론들도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의철학이 과학 철학의 일부가 아니냐, 일부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그 견해들도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의학이 과학의 일부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질문하고도 이제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입시 제도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의과대학은 의학은 이제 이과에 속하니까 이게 이제 과학의 일부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제 그게 그런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 철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의철학과 과학 철학을 이제 같이 조금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 과학 철학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과학이 뭐냐라는 거죠. 과학이 뭐냐.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철학을 얘기할 때 어떤 그 본질을 묻는 질문을 이제 그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과학이 뭐냐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과학이 뭐냐라는 질문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그럼 과학인 것과 과학이 아닌 것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이 둘의 이 구분선이 뭐냐라는 이제 질문으로 바꿔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과학이라는 어떤 단일한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복수의 굉장히 다양한 학문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제 생물학이라든지 혹은 지질학, 천문학 등등 굉장히 사실 이제 다양한 그 학문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영어로는 이제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어로 얘기할 때는 복수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이언스에 s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다양한 과학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학문을 모델로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이 사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 이제 끝에 있는 시작 부분에 있는 물리학
과학하고 천문학은 굉장히 비슷한 학문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뭐 관계가 밀접한 부분도 있지만은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보통 이제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실험이라는 걸 또 한편으로 이제 바로 연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뭔가 이제 그 어떤 자연 현상을 탐구하고 하는 거를 이제 그 과학이다라고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물리학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실험을 하죠. 물리, 화학 뭐 이런 데서 하지만은 그 천문학에서는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천체를 대상으로 해서 뭐 갑자기 무슨 전체 저 운행을 뭐 정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없던 별을 갑자기 뭐 생기게 한다든지 그거는 지금의 그 이 인간의 수준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관찰만 할 수 있는, 관찰하고 분석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똑같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그 분과 학문들, 분과 과학들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어떤 단일한 어떤 뭐 과학에 대한 그 이미지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사실은 조금 이제 무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이제 뭐 이야기들을 뭐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많이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되는 지금 이제 고전적인 어떤 그런 이제 과학에 대한 견해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그것들이 이제 뭐 생명과학이나 혹은 의학과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그 얘기들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뭐 유명한 정의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포퍼라는 칼 포퍼라는 이제 그 과학 철학자가 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얘기는 과학과 과학이 아닌 것을 이제 나누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뭐 이 반증 가능한 거다, 반증 가능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반증 가능성이라는 거는 달리 말하면은 그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틀릴 수 있는 게 과학이다. 쉽게 표현을 하면은. 근데 이제 그 틀리는 것도 확실하게 틀릴 때 맞고 틀리고가 확실한 게 더 좋은 과학이다. 맞고 틀리고가 애매하게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좋은 과학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자면 뭐 일식 같은 거는 뭐 내일 정오에 일식이 일어날 거다라고 했는데 그 내일 12시 돼 보면 맞고 틀리고가 결판이 나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진화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가설로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누가 뭐 진화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혹은 또 저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은 그걸 이제 그 실험실에서 이 되풀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 진화 과정의 긴 그런 장관 시간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과학이라기보다는 론의 수준에 이렇게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틀릴 수 없는 거는 역설적으로 이제 과학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릴 수 있어야지 사실은 그 과학이 될 수 있고, 틀릴 수 없는 거는 대표적인 게 뭐 오늘의 운세, 사주 이런 거는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얼마든지 사실은 자의적인 편한 대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토마스 쿤이라는 유명한 이제 그 뭐 과학사가이자 과학 철학자가 했던 합의로서의 과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얘기는 이 과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과학자들이 그냥 합의해서 한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실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반발을 했는데, 근데 이제 또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이런 식의 합의가 잠시라도 이루어지는 이 영역이 과학 말고 또 존재하는가? 사회과학이라든지 뭐 인문학이라든지 이럴 때 물론 이제 여기서 과학자의 합의라는 게 일시적인 합의죠. 일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또 그 합의가 깨어졌다가 또 다시 이제 새로운 합의가 형성되고 이제 이 과정을 이제 거치는 건데, 그렇더라도 뭐 이 철학이라든지 뭐 사회과학에서 어떤 문제를 두고 어떤 사회 현상을 두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죠. 이게 뭐 다 이제 각자 자기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과학자들의 합의라는 게 어떤 과학의 특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그 과학이라는 게 사회적인 구성물이다라는 데까지 이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화의 정도나 이제 추상화의 정도가 높은 과학도 그게 이제 낮은 뭐 과학뿐 아니라 상당히 높은 수학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구성이 됐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과학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의 이제 이야기들은 사실 이제 과학 철학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게 아마 19세기 뭐 중후반부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20세기 뭐 후반까지도 이제 쭉 그 이 발전을 해온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이제 이 모델이 되었던 학문은 사실 물리학이었죠. 물리학적인 어떤 이런 그 학문 추상화나 이제 형식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그런 이제 물리학을 모델로 해서 과학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이제 만들었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해온 게 아마 과학 철학의 역사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이 반작용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후반 특히 이제 영미권에서 과학 철학이라고 얘기했지만 초기에 뭐 20세기 중후반까지도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꼽는 과학자들은 대부분 뭐 물리학이나 이제 이런 거를 배경으로 하거나 본인이 물리학자 출신이거나 아니면은 그 이론의 그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대부분 이제 물리학이나 뭐 이런 그 천문학 같은 데서 끌어오게 되는 뭐 그런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20세기 한 뭐 중반 이후부터 한 60년대, 70년대에서부터 영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이 물리학에 기반한 어떤 과학 철학이라는 거는 그 물리학의 철학은 될 수 있지만은 어떤 과학 전체에 대한 철학이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생물학 같은 경우에 그거는 전혀 이제 다른 어떤 이 철학적인 질문들을 제기를 하기 때문에 이 생물학을 중심으로 보는 이제 생물학의 철학이라는 게 영미권을 중심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생물학의 철학이라는 거는 그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이제 그 진화의 문제들을 이제 많이 다루고 있죠. 진화론의 이제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 철학에서 이제 시작해서 뭐 물리학이 아닌 어떤 다른 학문들, 다른 과학의 어떤 분야들로 확대를 하면서 어떤 그 철학적인 질문들을 이제 던져 나갈 때 가는 방법, 그러니까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물학의 철학은 물론 이제 물리학이 아니라 어떤 생물학, 그러니까 생명체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지만은 좀 이따 말씀드린 이제 깡길렘이 어떤 생명체를 다루는 방식과 영미권에서의 어떤 이 생물학의 철학하고는 또 조금 그 지향점이나 다루는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생물학의 철학이 주로 다루는 그 내용이나 이제 문제들은 이제 진화와 관련된 그런 이제 문제들이고요. 물론 이제 깡길렘도 진화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뭐 어떤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처음에 이제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이 의철학이라는 게 이제 이 과학 철학의 일부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은 바꿔서 말하면은 이제 의학하고 이제 과학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이제 그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답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의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과학의 방법을 이제 이용을 하지만은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의학이 곧 과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은 사실 이게 이제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뭐 과학뿐 아니라 뭐 가능한 여러 학문들을 다 사실은 그 이용을 하죠. 이용을 하고 해서 그 이 질병의 치료라는 그 목적을 위해서 뭐 가능한 모든 어떤 수단들을 다 학문적인 그게 됐건 아니면은 뭐 학문이 아닌 어떤 그런 거가 됐건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용을 하는 그런 이제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을 질병 치료나 혹은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서 활용은 하지만은 그게 곧 이 의학과 이제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그 이게 포퍼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과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맞고 틀리고의 어떤 문제들을 이제 중심으로 돌아간다면은 그 의학의 경우에는 맞고 틀리고도 물론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전체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제 그 임상이라는 현장에서 우리가
그 이론에 근거해서 물론 이제 치료를 하지만은 이론이 없거나 이론이 그 틀린 경우에도 환자가 낫는 경우들이 뭐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론은 틀렸지만 환자가 치료되는 경우도 있고, 이론은 맞지만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이론을 모르지만 환자가 치료되는 경우나 그런 경우들이 있죠. 실제로 의학사에서 보면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백신입니다. 백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천연두 접종, 그리고 이제 뭐 제너가 알아냈다고 하는데, 제너는 그 면역학 이론이나 이런 걸 그때 하나도 몰랐죠. 하나도 모르고 그냥 경험적으로 이렇게 이 환자 그 시골에서 이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 소가 걸리는 천연두에 이게 걸린 경우에 보니까 사람이 걸리는 천연두에는 안 걸리고 걸리더라도 그냥 가볍게 지나가더라라는 그냥 그런 이제 경험만 하는 거지, 백신 내 이론적인 근거는 뭐 전혀 몰랐죠. 그렇지만은 그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의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치료술로 들어와서 그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또 널리 퍼지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건 사실 어떤 그 이 원인, 가설, 이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 이제 과학의 범주에 들어올 수 없지만은, 의학은 그게 없더라도 의학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과학과 의학은 상당히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의학과 과학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의철학과 과학 철학이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의철학이 어떻게 어떤 그 독자적인 영역으로 그 문제들을 우리가 그 탐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 가능성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철학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생명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체가 이 생명이 없는 존재들, 무기 물질들과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